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린 날, 경기도 모처에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고자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봅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게 나이 든 아줌마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저에게도 나름의 사연이라는 게 있었죠. 어쩌다가 남편하고 인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 저는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에 집안 형편도 어렵고 가방끈도 짧고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주변에 온통 적절한 때에 시집 잘 갔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로만 생각했고 기쁨 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성격이 좀 변덕스러워서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감내할 만은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아예 안 다닌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집안 살림을 하고 시댁에 들러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그렇게 지냈죠. 고단하기는 해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뱃속에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게 문제로 여겨지기 전까지만 그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날 무렵부터 아이 소식이 아직도 없다는 것을 시댁 측에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향한 멸시, hir난, 구박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어요. 제발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으면 한다고 매일 밤마다 빌었지만 한 번도 소식이 없었죠.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 남들은 겨우 3년째 아직 아기가 없는 경우는 생겼다가 유산한 경우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런 것조차 없었으니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속상했습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제가 가장 속상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향해 아이도 못 갖는 주제에 끈질기게 며느리 자리만 지키면서 버텨대는 철면피라고 그렇게 부르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여보, 남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갖는 게 이세 같던데 왜 우리 부부한테는 아직도 소식이 없을까요? 글쎄, 삼신할망구가 우리 집을 잘못 찾아오나 보지. 길치가 따로 없어. 하지만 그런 가운데 초조해하며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건 저뿐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항상 태도를 그렇게 굴었죠.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을 심하게 받는 것도 남편은 알았지만 그것 역시 남일 보듯이 굴었습니다. 그렇게나 부부간에 유대감이 없는 남자였는데 저는 그런 것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명줄인 것 마냥 남편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정작 따지지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할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시간만 보내다가 결혼 5년을 채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등 쓸모없는 걸 언제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 우리 아들 곁에서 이젠 떨어져라. 어머님, 그 말씀은 이혼을 하라는 건가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간 제가 얼마나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어머님 말씀 따르면서 별별 종노릇까지 다 했는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종노릇이라니 너 어디 가서 말 조심해. 누가 보면 내가 며느리 잡아먹는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나같이 인내심 좋고 생각 깊은 사람이 또 어딨다고. 그런 황당한 오해받는 건 상상해도 억울해. 아유, 너는 그냥 입국 다물고 우리 아들하고 이혼해. 나도 귀한 아들한테 이혼 딱지 붙여주기 싫은 엄만데 네가 애 하나 못 갖는 몸이니 뭘 어쩌겠어. 그간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오른짝 붙여줘야지. 하여간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꾹 닫고 이혼만 해주면 돼. 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혼하고 몸만 달랑 나가달라는 통보였죠. 남편의 재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이혼해서 입을 가만히 닥치고 꺼져달라는 요구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런 걸 요구할 거면 적어도 대가는 있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제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로 비추어졌으면 10원 한 장 내미는 법이 없었을까요? 그간 눈칫밥을 지독하게 먹어오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려고 했던 저의 부단한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판결문이 내려진 것 같아서 너무 비참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도 이미 저와 이혼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셨죠. 거기까지 듣고 나자 견딜 수가 없어진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고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사의 말에 귀를 의심했죠. 네? 뭐라고요? 제가 임신을 한 상태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 상태였을 뿐더러 무려 13주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전혀 안 나와서 제가 눈치를 못 챘던 겁니다. 아이고, 참나, 임신 소식 이렇게 요란하게 알리는 며느리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너는 참 유난이다.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함을 털어내시려는 듯 연신 제 옆에서 손 부채질하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구석에서 자고 있었고요. 살짝 코까지 골면서 팔자 한번 좋아 보였죠. 다른 환자들과 같이 쓰던 다인용 병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창피하고 민망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기특한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흐뭇해하셨죠. 어머님, 그러면 이제 이혼 이야기는 없어진 건가요? 제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야지. 아유, 너도 참. 내가 하도 오래도록 손주 탄생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게 돼서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갖고 혼자 진지해져서 아유, 왜 그러냐. 이혼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나 마찬가지였어. 네? 저는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뱃속의 아이도 잃을 뻔한 복통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냥 해본 소리였다고요?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심약하래? 그래가지고서는 애를 낳기는 하겠냐. 뱃속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내가 그것도 가만히 두고 봐야겠구나. 그리고 이왕이면 꼭 나한테 손자를 안겨줬으면 한다. 손녀 말고 손자. 알았지?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을 내시며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제가 퇴원할 때까지 와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와서 하는 것 없이 자기나 하던 남편은 정작 제가 퇴원할 때 일이 바쁘다면서 와주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생명이 제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로도 놀라운 기적이었더라고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든든했고 의지가 됐습니다. 이 세상 유일무이한 제 분신이 저의 뱃속에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몇 주 후 검진차 찾아간 병원에서는 뱃속 아이의 성별을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우회적인 표현이었지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죠. 어때? 오늘은 성별 구분이 된다고 하든 다녀온 병원에서 뭐래? 아들이래? 아들이라고 하지? 그게 어머님 병원에서 말하기를 리본이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뭐라고? 리본? 그럼 뭐야? 딸년이라는 소리야? 아유, 머리에 리본 꽂고 다니는 건 딸년이나 하는 거잖아. 손자 말고 손녀? 에라이. 그래도 똑같이 어머님 손주예요. 너무 그렇게 실망하시면 뱃속에서 어머님 손주가 듣고 슬퍼할 거예요. 그런 우라질 같은 소리를 때려치우라고. 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면 네가 아들이 임신했어야지. 그토록 오래 기다렸다가 아이를 품었으면 기껏해서 딸년이야 되겠니? 아유, 너도 참 너다. 시어머니 앞에서 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힘주어 닫고 주먹을 꽉 쥔 채로 돌아서야만 했던 게 당시의 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만 떠올리면 머리가 아프다 못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은 뻐근하고 쓰라리고 갑갑했죠. 소위 화병이라고 불리는 것 있잖아요. 저는 화병을 시어머니 때문에 걸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화병까지 앓자니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남편이란 놈은 일말의 도움도 안 됐죠. 저를 버티게 한 건 단지 부풀어 오른 배 안에 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출산하면서도 저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출혈량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직후부터 의식이 날아갔다가 꼬박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죽을 줄 알았다. 살았으면 됐지. 이 정도의 반응이나 보이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 누구도 저를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손가락을 꼬물거리던 귀여운 제 아기를 본 순간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딸 수정이는 존재만으로도 저를 힘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뭐 어떤가 싶었어요. 저도 어차피 딸로 태어나서 살아본 적밖에 없었으니 같은 여자로서 수정이와 잘 통하는 모녀 관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애지중지 길렀죠. 저를 향해 배시시 미소 짓는 수정이를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는 아기 때의 얼굴이 친탁을 한 외모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의 친손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똑같은 계열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께서는 농담으로라도 수정이가 당신의 친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기하지 못하셨죠. 이래서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얼굴은 신기할 정도로 친탁을 했지만 그 외에는 전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그 어느 쪽도 닮지 않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성향을 구축해가는 아이였어요. 수정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제가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똑부러지고 영민한 아이였는지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수정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순간이 두고두고 안 잊혀져요. 예, 수정아. 너는 동생 안 가지고 싶으니? 남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지? 할미 생각은 그런데 우리 수정이는 남동생 안 가지고 싶을까? 제 쪽을 힐끗 눈짓하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둘째를,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시고 눈치 주고 싶으셔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구시는 것이었는데 여느 때처럼 저는 화병으로 타들어가는 속만 붙잡으며 애써 외면을 했건만 수정이는 똘망똘망한 눈빛과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안 가지고 싶어요. 수정이는 얘가 왜 이럴까? 아니 너 그러면 평생 동생이 안 생기고 너 혼자여도 괜찮단 소리야? 네, 동생 없어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안 괜찮으신 거예요? 이 할미는 당연히 안 괜찮지. 수정아, 집안에 원래 딸만 있으면 안 되는 법이야. 아들도 있어야지. 너 혼자 이렇게 외동딸로 계속 자라면 우리 집안은 어떡하라고.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길 수도 있어. 대는 남자가 있는 법인데, 그러니까 얼른 아들이 생겨야 좋은 거란다. 이 할미가 우리 수정이한테 얼마나 남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몰라. 네 엄마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지.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낳으세요. 우리 엄마한테 남동생 낳으라고 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낳으면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는데 원래 필요하다고 직접 말을 한 사람이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랬어요. 그게 바로 솔선수범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잘 배웠죠? 시어머니께서는 귀가 터질 듯 붉게 달아오는 채였고 저는 놀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놀라게 만든 제 딸 수정이는 정작 태연자약하기만 했죠. 수정이 때문에 저는 놀라는 일의 연속이어서 심장이 남아나질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어느 정도 시원해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화병으로 뭉친 것들이 때마다 풀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자랄수록 영특해져서 도저히 당신께서 이겨먹을 수가 없자 시어머니께서는 이 점을 몹시 분하게 여기셨어요.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네가 애한테 나만 보면 비꼬고 놀려먹으라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 애를 단단히 그런 식으로 잘못 교육을 시켜놓은 거 아니냐고. 어머니, 매번 저한테 애 교육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봤자 소용없어요. 수정이는 워낙 애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것도 없고요. 제가 어린 자식한테 자기 할머니한테 대들라고 가르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네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번 애가 저렇게 나만 보면 어떻게든 나를 이겨먹고 내 혼을 쏙 빼놓는 게 말이 되냐고. 애가 타고나기를 저런 거라고? 그렇다면 필시 너를 닮아서 저런 것이겠구나. 네가 나를 원망하니까 애가 그 점을 빼닮은 채로 태어난 거야. 너랑 판박이니까 당연히 네 책임이지. 저는 어머님께 이만하면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저를 닮았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세요. 애가 너를 안 닮았으면 그럼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건데? 설마 우리 아들? 아이고 그건 아니지. 아이 우리 아들은 말주변이 썩 대단하지도 않은데. 발이 한없이 안으로 굽어도 차마 당신의 아들을 똑똑한 달변가라고 포장하시기엔 무리였나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수정이의 청산유수가 남편을 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다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애가 돌연변이 같다고 하셨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갈수록 통제가 어려워지는 말썽쟁이 돌연변이 수정이가 저에게는 기쁨과 웃음만 안겨주는 존재였죠. 수정아, 자꾸 할머니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 알았지? 왜? 할머니는 엄마를 항상 곤란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곤란한 표정을 짓잖아? 근데 나는 왜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 그, 그건 아무튼 안 돼. 할머니는 집안의 최고 어른이시잖아. 최고 어른이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책에서 봤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래. 저는 어렸을 적에 농담으로라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아둔했죠. 착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요. 세매도 약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도 대충 다녔다 보니까 글자도 늦게 익혔습니다. 그랬던 저였기에 제가 낳은 딸이지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이런 영특하다 못해 발칙하게 느껴지는 생명체를 제가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생각으로 멍해진 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수정이가 쐐기를 박았었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맑은 물이 아니고 썩은 물인 것 같아. 이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왔어요. 소리를 내어서 크게 웃어버렸죠. 일방적으로 시달리며 분명한 가불관계 속에 을로 지내며 그렇게 보내온 지난 시간들을 제 딸 수정이가 후련하게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답답한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수정이는 언제든 앞으로 나서는 아이였어요. 마치 하늘에서 저를 위해 내려준 천군만마 같았죠. 멋대가리 인정머리 하나 없을지라도 남편이랍시고 옆에 착시를 끼고 살았건만 그런 저의 헌신에 배신을 선사하고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적에도 수정이는 철저히 제 편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억울해서 화병이 폭발하고 말았을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부인하면서 되려 저를 몰아갔기 때문이거든요. 립스틱 자국에 이어서 여자 향수 냄새 묻혀오더니 이번에는 와이셔츠 안에 웬 여자 머리카락이에요? 여보, 바람 아니라면서요. 아무리 정신을 빼고 살아도 다른 여자랑 붙어먹을 만큼 막장은 아니라면서요. 스스로 그랬잖아요. 처자식 두고 바람 피울 정도로 최악의 인간은 아니라고요.
직접 그런 소리를 해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증거를 떡하니 묻혀와요? 내가 그렇게 우스운 바보 천치로 보여요? 아, 당신 요즘 갱년기인지 뭐 그런 거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해지고 포악해지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굴어. 나는 대체 왜 셔츠 안에 그렇게 긴 머리카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나는 결백하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나를 바람 피운 놈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망상하고 싶다면 어디 마음껏 해봐. 그런다고 해서 내 결백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당신은 혼자 망상 실컷 하면 돼. 그런 거 참다가 정신병원 가는 거보단 낫지. 안 그래? 정신병원, 여보, 어떻게 바람을 피운 사람의 입에서 망상이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나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않나 봐.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을 둔 애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의부증 환자가 따로 없네. 제발 정신 좀 차려. 슬슬 당신에게 이런 의심 지겹다 못해서 짜증이 나는 참이니까 홧김에 정신병원에 넣어버리는 수가 있어. 저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덜컥 겁이 나서 무서워졌어요. 꼼짝을 못했죠. 제 친정은 힘이 없었고 저는 항상 덜 아픈 손가락 취급받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조나 비호도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는 이런 순간에 도움이나 조언을 청할 곳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나서준 것이 바로 제 딸 수정이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발뺌하셔도 소용없어요. 사실 엄마하고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상습적으로 바람 피우신 거. 왜냐하면 엄마가 심부름센터에 일을 맡겨서 아빠 뒷조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요. 증거도 더 가지고 있었고요. 뭐, 뭐라고? 심부름센터, 내 뒷조사? 네 엄마처럼 간이 콩할 만한 여자가 설마 하니 진짜로? 수정이의 거짓말에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남편은 더 놀라서 뒤집어지려고 하더군요. 그때 눈이 마주친 수정이가 저한테 얼른 윙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다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어라, 그래. 진작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 놓고 일부러 나를 가만히 지켜본 거야? 내 입으로 실토하기를 기다리면서? 맞아, 당신이 아는 대로야. 그 여자들하고 내가 돌아가면서 3년 넘게 바람 피웠어. 근데 진지한 감정인 것도 아니었건만 당신은 이런 것 하나도 이해를 못 해줘? 아니, 어디서 여자가 건방지게 심부름 센터 같은 걸 이용할 생각을 해? 3년을 넘게 바람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타고? 예상했지만 훨씬 더 추잡한 사람이었구나. 나 이제 어떻게 당신 얼굴을 보면서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진작에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왜 지금 한 것처럼 충격을 받아? 설마 수정이 네가 거짓말 지어낸 거였어? 이런 괘씸한. 실토를 한 남편은 그제서야 함정에 빠졌다는 걸 눈치챘지만 수정이는 꼼꼼하게 녹음까지 해낸 뒤였습니다. 걸핏하면 남편에게 성격이 이상하다느니 의부증 환자 같다느니 이런 소리를 들어온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왜 여태까지 이런 기발한 방법 하나를 떠올리지 못하고 대처도 못했을까 싶어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 딸 수정이 앞에서 민망하고 면목이 없기도 했어요. 우리 수정이 덕분에 속 시원하게 진상 알게 됐네. 고마워. 우리 딸 아니었으면 엄마 또 억울했을 거야. 엄마, 이번에는 이혼할 거지? 뭐? 이혼? 글쎄, 우리 수정이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엄마가 어떻게 이혼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나중에? 언제? 엄마 다 늙고 나서? 그러면 무슨 소용인데? 엄마, 자식 위해서 참고 사는 거
그거 자식 위로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안 행복한데 그 모습 보면서 자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맨날 할머니는 엄마 욕하고 깔보고 아빠는 엄마 무시하고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도 엄마는 속 시원히 대꾸 한마디 못하고 꾹 참으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고. 난 싫어.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나 키운다고 돈 들어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엄마 편한 대로 하면 안 돼? 수정이가 작정하고 제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주책스럽게도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토록 나약한 엄마였죠. 딸이 꺼낸 이혼 이야기 앞에서 울기나 하다니 이렇듯 엄마 자격이 없는 제가 수정이처럼 영민한 아이의 엄마여도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가 저를 위한 천군만마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저는 솔직하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을 꺼냈었죠. 수정아, 엄마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고 상황이 닥치는 대로 늘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큰 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 낯설고 또 겁이 나기도 해. 이혼 때문에 네 할머니랑 갈등을 빚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려서 막 무섭고 그래. 엄마도 참 못났지. 아니야,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엄마야. 내가 옆에서 꼭 붙어서 우리 엄마 지켜줄 거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셔. 알았지? 눈물로 고개를 끄덕인 저는 이튿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형식적인 부부이고 저는 남편이 단지 제 남편이고 제 아이의 아빠라서 이 가정에 매달려 살아왔을 뿐이지 제 가슴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자 더 망설이기는 싫더라고요. 남편은 제 예상을 뒤엎고 흔쾌히 이혼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하긴 했죠. 어디 나 없어도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분명히 후회하겠지. 그런 소리를 자신 있게 뱉더군요. 덕분에 이혼할 수 있었네요. 불과 며칠도 안 지나서 후회로 몸부림을 친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게 괘씸해서 홧김에 응했는데 내가 본심이 그게 아니었어. 이혼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고.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나 이제 바람도 안 피울게. 집안일도 도울게. 수정이한테도 신경 좀 쓰고 그럴게. 응? 이미 떠나간 버스에다 손 그렇게 흔들어봤자 뭘 하겠나요? 버스는 이미 다른 정류장으로 갔어요.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을 맛보았죠. 수정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못 느껴봤을 기분이었습니다. 저라는 여자가 설마 전 남편 앞에서 말을 그렇게 초연하게 뱉으며 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해본 바였어요. 심장이 막 떨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던 전 남편은 그렇게 떨쳐냈는데 관건은 전 시어머니였어요. 건방지게 우리 아들한테 먼저 이혼장을 날렸길래 객기불이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이었어? 수정이하고 둘이 살겠다고 얻은 이 원룸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가짜나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저희 둘이 짧게 살기에는 더없이 괜찮은 곳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수정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성인인데 이 땅 코딱지만한 데서 사는 게 말이나 되니? 어휴, 구질구질한 네 수준에 맞춰서 네가 자식도 끌어내리는구나. 처음부터 넌 수준이 영 아니었어. 그래도 순박하게 생겨먹어서 말은 잘 듣고 애는 잘 낳겠다 싶었는데 무엇 하나 들어맞지를 않으니.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괜찮은 여자와 결혼해서 나한테 손자도 둘, 셋쯤 안겨줬을 텐데
너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애초에 네가 화근이야. 말씀을 이어갈수록 분에 차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서 몸을 떠시더니 제 뺨을 때리셨어요. 몸에 새겨진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가 저는 굳어져 버렸고 한 번 더 제 뺨을 때리시는데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맞은 제가 방바닥에 주저앉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몸을 떨며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수정이가 집으로 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서 멈추셨고 제가 슬쩍 뜬 눈으로 본 광경은 수정이가 거침없이 다가와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아, 네가 어떻게 이 할미의 뺨을...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때리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나 당신 손녀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께서 힘없이 돌아가던 그 뒷모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수정이를 끌어안고 고맙고 미안하고 속상해서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 인생의 구원자를 직접 낳은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했던 제 딸 수정이는 대학도 혼자서 갔습니다. 제가 돈을 대주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을 받고서 입학을 했어요. 그 정도로 대견하고 대단했죠. 저도 엄마로서 딸에게 도움을 받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수정이가 도무지 그럴 기회를 안 내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7년 만에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상대가 생겼을 때도 수정이가 적극적으로 미뤄져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재혼 목적도 아니고 그냥 서로 의지할 친구가 생기면 좋은 거잖아. 엄마, 난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봐. 수정이가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좋은 상대를 놓쳤을 거예요. 저희 모녀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딸이 최고라고. 딸을 정말 잘 키웠다고요. 그만큼 나무랄 데 하나 없었던 제 딸 수정이는 근무처가 이동돼서 다른 지역에서 지내며 일을 하게 됐죠. 매일 밤마다 저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남기던 수정이었는데 늘 이어진 기분으로는 쓸쓸하지 않게 지냈습니다. 얼른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말이나 제가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을 선뜻 할 수 없었어요. 수정이에게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잠깐 알던 사이였는데 당시에는 흐지부지 됐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만나게 된 거라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랬죠. 수정이가 일하던 그 지역은 남자친구의 고향이기도 했죠. 자기 예비 시댁이 그쪽에 있으니까 수정이는 그곳에 의지를 많이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이미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간 지는 오래됐고요. 보통 똑부러지는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수정이가 마음먹은 결혼이라면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제가 못난 엄마라서 수정이에게 외가 친척이라는 인맥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친가는 애초에 글러먹은 곳이었으니 이제 자기 예비 시댁이 생겨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에게도 그런 것이 튼튼하게 생겼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죠. 튼튼한 울타리라고요. 제가 수정이를 책임지고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 앞에서 그렇게 외치던 예비 사위의 모습도 든든해 보였죠. 아주 듬직한 사내였어요. 20대 중반까지 운동선수였다가 부상을 당해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체격이 무척 좋았고 얼굴은 웃는 인상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자주 나눈다고 하는 두 사람, 그리고 자기 예비 시댁과 이미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는 수정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저를 딱히 걱정할 것 없이 마음을 놓게 만들었어요.
워낙 알아서 잘하는 제 딸 수정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 진행할까 싶었네요. 저는 그저 수정이가 하자는 대로만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슬슬 상견례 날짜부터 일단 잡자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그때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수정아, 이번 주말에 올라와. 엄마가 장조림 해줄게. 웬 장조림? 엄마 나 그거 싫어. 예전에 할머니가 장조림 국물 팍팍 졸이라고 하면서 엄마 등짝 때렸던 거 생각난단 말이야. 그랬어? 우리 딸 기억력도 좋아. 그리고 그런 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엄마 진작에 다 털어버렸는데. 난 우리 엄마 괴롭게 한 것들 하나도 안 빼먹고 다 기억해. 내가 두고두고 이를 갈며 살 테니까 엄만 편하게 다 털어버려도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전화 끊어야겠다. 왜? 우리 딸이 벌써 잠들 시간은 아닌데 이제 씻으러 들어가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대석이 오빠가 간만에 운동하던 옛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너무 보고 싶어졌나 봐. 집으로 들어가기 아쉽다고 나보러 온다고 그러더니 지금 거의 도착했을 시간 같아. 앞에 내려가 보려고. 난 대석이 오빠랑 시간 보내다가 잘 테니까 엄마도 좋은 꿈 꾸셔.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 수정이가 예비 사위와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에 저절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불과 몇 분 후 참담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저는 수정이에게 절대 집 앞에 나가보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전화를 끊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 딸 수정이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차에 치였습니다. 억울하고 허무하고 기막히고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끔찍한 사고였어요. 예비사위가 수정이가 사는 건물 앞에 쌓여있던 구조물들을 들이박았고 그 구조물이 하필이면 수정이 쪽으로 무너졌어요. 불쌍한 제 딸 수정이는 양다리가 구조물에 깔려서 크게 다쳤죠. 주말에 수정이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설마 제가 내려가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정이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수정아, 안 돼, 우리 딸.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신발 몇 켤레씩 사서 모으던 너였는데 네가 절망에 빠져서 못 일어날까 봐. 난 그게 무섭다. 수정아, 불쌍한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조치는 앞으로도 수정이의 컨디션에 따라 다 할 거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양쪽 다리가 예전처럼 동시에 걷고 뛰는 일은 앞으로 영영 없을 거라고, 그것만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결국 저는 실신하게 만들었어요. 수정이는 성격만큼이나 움직이는 것도 활동적인 아이였죠. 소심한 자기 엄마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서 테니스도 잘 치고 등산도 곧잘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가지기 전에 마라톤에도 정식으로 도전해 볼 거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수정이의 제잘거림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 딸의 두 다리가 이제 영원히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끔찍해도 너무 끔찍했죠. 수정이가 눈을 뜨는 순간이 오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어서 미치겠어요. 제가 당연히 끝까지 수정이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평생 옆에 끼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그런 사고를 벌인 예비사위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예비사위의 꼴도 보기 싫었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정이의 다리를 돌려놓으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에게 선택을 맡겨야 할 것 같아서 꼭 참았죠.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고요. 간신히 눈을 뜬 수정이는 자기 다리 상태부터 면밀히 파악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전처럼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저는 그렇게 허망한 눈빛으로 우는 수정이의 모습을 본 일이 없었어요. 수정이는 병실의 천장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수정이의 옆에서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사위가 수정이를 평생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도 상세히 알려줬죠. 예비사위는 죄책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마 병원에 발도 못 들이겠다고 하면서 수정이를 보러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정이가 의식을 되찾았고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으니 예비사위가 이제 방문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참이었죠. 수정이의 예비시댁,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비 사돈댁 사람들이 오더니 미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수정이 너무나도 영특하고 좋은 아이예요.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자식 새끼가 우선입니다. 이런 결혼으로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했으면 합니다. 저기, 여보세요. 제 딸은 한쪽 발목이 으스러졌는데 발목을 잡지 말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제가 옳게 들은 건지도 헷갈릴 지경이네요. 설마 이렇게나 양심 없는 집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욕을 먹더라도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수정이가 너무 안 됐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보다 우선일 순 없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한 사람과 새로 인연을 맺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예비 사돈댁 입에서 나온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를 피마르게 만들었던 전 시어머니 그분이 떠올라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역겨운 기분이 들어서 당장이라도 헛구역질을 하고 싶은 걸 꾹 참고서 간신히 입을 열었죠. 우리 불쌍한 수정이 제 딸 그쪽 잘난 아들께서 술 처먹고 운전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억울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지 이제 2주일도 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와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사람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제 딸은 결혼을 약속한 자기 약혼자만 기다리면서 다리의 통증을 참아가며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착한 아이한테 자기 다리를 그렇게 만들었어도 결혼할 상대라며 품에 안고 가려는 아이한테 어쩜 그리 잔인하게 구십니까? 우리 아들도 충격이 커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에요. 우리 아들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라고요. 아무튼 뜻은 전달했으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나요? 제 딸은 보고 가셔야죠. 왜? 직접 얼굴 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지 않는 거야. 이 양심 없는 사람들아. 황급히 사라져간 예비 사돈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절망감에 울었습니다. 설마 예비 사위가 수정이가 깨어난 이후로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왔을 때부터 불안하기는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 가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파혼을 원하고 수정이를 무참하게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수정이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서 마주한 수정이의 얼굴을 보고 이미 상황 파악을 다 마쳤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수정이는 이미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대석이 오빠는 안 오지? 그쪽 식구들도 아무도 안 오는 거 맞지? 조용히 묻는 수정이의 목소리 앞에서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 마냥 몸을 떨며 아무 대답도 차마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답이 됐는지 수정이는 공허하게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기 예비 시댁하고 생각해서 수정이가 그 집에 자주 연락을 하고 과일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재산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미 며느리나 다름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배신을 한단 말입니까? 사고의 원흉이 그쪽에 있었음에도 다리가 불편한 며느리는 맡기 싫다는 그 집안 사람들의 이기심이 한없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치사하고 비겁한 예비사위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요. 바로 그 점이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수정이의 고개를 떨구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결혼을 바라보던 남자에게서 설마 그렇게까지 외면을 받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픈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수정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가 되어가지고서 늘 딸에게 받기만 해왔는데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나설 때인 듯 싶었어요. 제가 나서서 제 딸 수정이를 위해 행동할 때였습니다. 수정아, 이제 그만 울자. 네 눈물이 아까워, 응? 나도 울기 싫어. 그런데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해?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평생 나만 위할 것처럼 떠들었던 그놈의 가식적인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힘이 없잖아. 이대로 당하고 버려져야 한다는 게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와. 내가 멍청해서 잘못된 사랑을 했나 봐.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해. 너는 잘못 없어. 잘못은 그쪽에서 한 거야. 수정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제 품에 안겨 엉엉 우는 동안 수정이는 제 말이 진담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튿날 곧장 실행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수정이가 제 전남편을 향해서 심부름 센터라는 걸 운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했죠. 바람잡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나요? 술자리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의 곁에 가서 부추기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보수는 원하시는 만큼 맞춰드리겠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의 복수예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아무 망설임도 뒤따르지 않는다는 걸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을 유도하고 만들어줄 인력들을 구하는 동안 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뿐 조금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예비사위는 수정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병문안도 못 오겠고 얼굴도 못 비추겠다고 하더니 자기 가족들 뒤로 숨어서 파혼을 통보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멀쩡히 일도 다니고 심지어 술자리도 가지면서 너무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근황에 헛웃음부터 났죠. 수정이는 다리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한 마음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해자만 행복해하는 세상이 참으로 부조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 처단이 안 되겠더군요. 술자리를 워낙 좋아하는 예비사위의 성격을 이용해서 바람잡이들을 고용했어요. 일부러 예비사위에게 비싼 술을 한턱 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난데없이 옆 테이블 사람들이 자기한테 비싼 양주를 쏘니까 이게 웬 떡이고 행운이나 싶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신나게 마셔댔고요. 비싼 양주 도수도 높았습니다. 술에 기분 좋게 취한 예비사위는 술자리에서 이런 소리도 떠들었다고 해요. 너 때문에 창창한 앞길 박살이 난 어느 불쌍한 여자를 위해서 건배.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 이겁니다. 진짜 백의 남자라면 여자 인생 망쳐놓은 걸 훈장으로 생각하고
어깨에 힘 빡 주면서 살아야죠. 전달받은 녹음본으로 그 소리를 들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래서 더욱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고용한 바람잡이들이 예비사위에게 새벽에 아무도 안 다녀서 레이스 애호가들이 종종 모여서 단거리 운전 시합을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자고 말을 해댔어요. 강심장을 가진 부잣집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취미라는 얘기를 듣자 예비사위가 홀린 듯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예비사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술에 잔뜩 취한 상태인데도 그런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아볼 수 있다고 하자 바로 넘어가서 또 운전대를 잡았어요. 예비사위는 애초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놈이었던 겁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어요. 어허, 옛날에 단종돼서 보기 힘들어진 기종인데 오늘 만난 형님들 덕분에 몰아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저기 도로 끝까지 한번 몰아봐도 되죠? 예비사위는 신이 나서 그 차를 타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옛날 외제차를 흉내내려고 겉만 꾸며낸 것이었고 결함도 많았죠. 술에 취해 광란의 질주를 하던 예비사위는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차가 헛돌자마자 당황했고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어요. 팔다리는 멀쩡했지만 뇌 쪽을 다쳐서 영영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쪽이 우리 아들을 저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예비 사돈이 달려와서 저에게 울부짖었을 때 저는 시치미를 뚝 떼며 속으로만 차가운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 딸 수정이가 사고를 당했던 날로부터 이미 9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많이 힘들어했던 수정이는 조금씩 다시 삶의 의지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 사위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거죠. 뭐? 엄마, 그거 진짜야? 그놈이 술 먹고 운전했다가 사고를 당해서 지능이 낮아졌다고? 아니, 그럼 그 가족들이 평생 수발을 들며 살아야겠네? 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 혹시 엄마가 나 위해서 복수해 준 거야? 내가 무슨 수로 그렇게 했겠어. 하늘이 노해서 벌을 내린 거지. 그러면 내가 그놈이 그렇게 돼서 속으로 기뻐한 걸 두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는 거지? 엄마, 나 그냥 후련해 해도 되는 걸까? 제 딸 수정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손을 꼭 붙잡는 손길에 힘이 실린 것을 보고 제가 예비사위의 사고와 연관이 있음을 수정이가 진작 눈치챘다는 걸 저 또한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않고 웃었죠. 작업 비용으로 적잖은 돈이 쓰였지만 조금도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한 푼, 두 푼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제가 따로 모았던 비상금이었어요. 제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분이 적극적으로 돈을 대주기로 하셔서 그 돈까지 더해 작업 비용을 마련했던 거였죠. 저는 분명히 정당하지 않은 나쁜 짓을 벌였어요.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 딸 수정이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그놈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대가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걸 지켜내고 나자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옛날에 소심하고 심약한 저라는 인간은 어디로 가고 강인한 엄마의 모습만 남게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수정이는 지금 휠체어 없이도 목발만 끼고 다닐 만큼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따금씩 지독한 통증이 올라와서 약 없이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곁에 묵묵하게 애정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니 수정이가 많이 의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새롭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을 만큼 제 딸 수정이는 아기자기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모녀 당당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아요. 누가 시간을 세워주지 않으면 벌써 저의 험난한 날들이 20년이 넘어갔다는 것을 체감 못했을 것 같은데요. 새해를 시작하며 지나온 날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목욕탕에서 만나 뵙는 할머니들한테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멀쩡한 처자가 왜 그러고 살았냐며 등짝을 때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어쩌다 보면 한심하달까. 한편으론 대단하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말을 곧잘 듣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덜컥 재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전에 결혼 경험도 없었는데 애 딸린 아빠랑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이상한 관계였다가 만나게 된 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2년쯤 지나서 저랑 만나게 됐고, 그때 한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재혼을 결심하게 됐던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당시에 많이들 말리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었나 봐요. 야, 영선이 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 언니들 말 좀 들으라니까? 내가 볼 때 그 남자 절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딸 키워줄 새로운 엄마를 찾는 것뿐이라고.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도 봐봐. 잘 보면 신데렐라네 아빠가 그 계모 되게 사랑해서 신데렐라를 방치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남자들은 그냥 다 이기적이야. 가정이 깨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붙여놨다가 그 다음부턴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 돈다고. 너한테 애 맡겨놓고 밖으로 돌걸? 처음에는 꽤나 심한 얘기라고 생각돼서 저도 얼마간 남편감 될 사람과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확실히 저보다 연애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결혼 경험도 있어서일지 몰라도 이 사람 꽤나 밀고 당기는 재주가 있었죠. 제 딸은 되게 용기 내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정민 씨, 나 아무래도 결혼은 좀 급한 것 같아서 생각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뭔가 다 너무 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유진이랑 친해질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정민 씨를 좋아하긴 하지만 결혼이란 얘기는 너무 빨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딴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반응은 두 가지였답니다. 엄청나게 정색하면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울면서 사정한다든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애하면서 봐왔던 그 남자의 절 향한 모습이란 늘 열정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가끔 눈동자를 빛내면서 어쩌다가 4살배기 딸아이 이야기를 했을 뿐 저한테 완전 빠져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완전히 제 예상을 뒤엎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러고 찻집을 나온 뒤에 얼이 완전히 빠져서 먼 정신으로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영선 씨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난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영선 씨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 줘. 기다릴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믿기지 않은 거예요. 왜 나를 잡지 않는 거지? 당연히 잡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반응은 그저 이러나 저러나 아쉽지 않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나중에 의중을 따보니 그 당시에 본인은 엄청 떨고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시간을 지나서 결국 바보같이 제가 못 기다리고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도 가타부타 더 고민할 것이 없이 시간 더 끌지 말고 결혼하는 수밖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제 딴에도 나름의 요구사항은 있었고 고맙게도 이 사람은 그걸 다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저기 결혼식 정도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 처음 하는 결혼이라 기분이라도 내고 싶거든? 예쁜 드레스도 입고 우리끼리 반지를 교환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많은 것들을 감안하긴 했기 때문에 거창하게 어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쪽에는 이때 혼주석에 나와줄 만한 어른들도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야 당연히 아들이 재혼이라고 웨딩홀을 빌려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저희끼리 작은 웨딩 촬영용 스튜디오를 빌려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상태로 사진을 찍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호적까지 올려서 부부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새로 가족이 된 시누이도 무척 다정하게 대해주어서 아주 행복한 감상에 젖어 있었어요. 이제 나한테 세월캐가 생긴 셈이니까 나도 편하게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우리 정민이 말이야. 사실 전처랑 이혼하고 엄청 힘들어 했었어. 그게 뭐랄까. 우리 정민이가 전철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야. 엄청 힘들고 불편하게 헤어졌거든. 그래서 힘들었단 얘기야. 실제로 정민이를 좋아하고 집착했던 건 전처 쪽이었어. 신우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쪽으로 기울여서 하는 얘기이고 이혼한 쪽이 전 배우자에 대해서 하는 말은 객관적이지 않다지만 적어도 그 나이 때 제 귀엔 그렇게 들렸어요. 정민이가 전처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심했거든. 진짜 세상에 그런 악마가 없을 정도로 지독한 여자여서 그거 떼내느라고 온 가족이 엄청나게 피를 흘렸다니까. 여기까지 듣고 보면 자세한 사정을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살살 여쭤봤더니 신우이는 생각보다 쌓인 게 많았는지 쉽게 내용들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래도 올케는 깨끗하게 이혼하고 다 정리된 상태로 들어와서 다행인 것 같아. 여차하면 우리 조카도 그쪽에 빼앗길 뻔했어. 전천 정신적으로 정상인 애가 아니었거든. 듣다 보니 이거 평범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뒷얘기는 나중에 어머니가 하셔서 듣게 됐답니다. 아이고, 하여간 툭 하면 우리 아들내미 의심하고 시어머니랑 아들이 잘 지내는 거 질투해서 이간질하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그냥 무심결에 친구들에게 비슷한 말을 꺼냈는데요.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참 한심하게도 그 당시엔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야, 너 그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아무리 지금 결혼해서 깨를 벗고 신혼 같아도 시댁은 영원히 시댁이야. 그 전차 말이야. 아마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한 집에서 하는 얘기는 반은 듣고 반은 걸러 들어야 돼. 왜냐하면 지들 입장에서 말하는데 당연히 지네 잘못들을 얘기하겠어? 뭐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저도 이때 홀린 듯 들었던 얘기들을 쭉 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남편이랑 시어머니나 시누이 사이를 이간질을 했었대. 집도 맨날 어질러 놨다고 하고 시댁 험담을 그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많이 싸웠다나 봐. 이쯤 얘기하는데 친구들의 관심사는 이미 이런 게 아니고 이혼 사유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혼 사유가 뭔데? 아니 누가 바람을 피웠대? 아님 폭력? 집을 나가기라도 했어? 중요한 이혼 사유가 뭐냐고. 하도 다그쳐 묻길래 저도 들었던 내용을 떠듬떠듬 짚어가면서 다시 말을 했는데요. 제 말에는 뭔가 힌트를 얻었는지 친구들은 저희들끼리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뭐? 이혼 사유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성격 차이? 그것도 시댁과의 사이가 너무 나빠서?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 뭐 그딴 걸로 이혼을 해. 애도 있는 부부가. 너도 이쯤 되면 느끼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전부터 친구들이 하도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탓에 엉뚱한 곳에 귀를 닫고 있었어요. 시댁 얘기야말로 반은 듣고 반은 흘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상하게 충고하는 친구들 얘기를 걸러서 들었던 거죠. 남들 볼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제 목을 조른 셈이 되기도 했고요. 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들만 해?
나도 나름 생각 많이 해보고 결정한 거야. 이미 선택한 것 같고선 큰일 났네, 어쨌네. 진짜 니네들 너무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될지언정 겉으로 응원하는 척이라도 할 수 없는 거야? 나보고 지금 불행한 결혼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가버린 탓에 친구들이랑 아주 어색한 공기만 흐르게 됐고, 한동안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친구들과는 따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마 곧 죽어도 제 입으로는 친구들 앞에서 실제로 내가 불행한 결혼을 한 것 같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들 만나고 헤어지고 난 뒤 저에게 있어서 신혼이다 싶은 때가 흘러가면서요. 제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된 엄청나게 이상한 결혼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 부분에서 환상을 깨버렸던 것은 신우이였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고 잘해주면서 전처 욕을 하더니 친구들의 우려대로 시댁 자체가 이미 보통이 아닌 사람이더라고요. 옳게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니까 유진이랑 다 같이 모여서 여행 가자. 어? 이 말 그대로 신우이는 그간 멈춰 있었던 가족 행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볼 수밖에 없도록 갖은 구실들을 만들어냈었어요. 저는 남편과 새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한 동시에 전처가 두고 간 딸인 유진이와 얼굴을 트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이가 까다롭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묘하게 낯을 가리고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오죽하면 치마에다가 쉬를 하고 옷이 다 젖었는데도 차마 저를 부르지 못하고 참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헐레벌떡 뛰어갔다가 침대가 온통 젖은 걸 보고는 얼마나 기겁했는지 몰라요. 어머, 유진아, 괜찮아? 이모, 아니, 저기, 아니, 그게, 날 부르지 그랬어. 도와줬을 텐데. 왜 안 불렀어? 근데 제가 이렇게 걱정해서 건넬 말에 참 가엾게도 5살짜리가 말이에요.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 큰 눈으로 눈물을 뚝뚝 떨구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꾹꾹 참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애를 안고 화장실 가서 씻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색하고 불편한지 내내 저를 보지 않고 돌아서 있던 아이. 이 아이를 보니까 참 여러모로 안쓰럽고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아직 애기니까 얼마든지 내가 예뻐하면서 잘 키워주면 저한테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린 애기라고 해서 정들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유진이는 저와 살게 된 지 거의 3달간은 소변 실수를 했어요. 나중엔 남편이 보다 보다 지쳐서 화를 낼 정도였죠. 아니, 기저귀를 땡겨 언젠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아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말하라고 했잖아. 당시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게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정말 매일같이 연락이 왔었어요. 저기 유진이 어머니, 어머니 되시죠? 저기 유진이 담임이에요. 근데 요즘 너무 실수를 하네요. 보내주셨던 여벌 옷 다 쓰고 옆반 친구한테 빌려왔어요. 가끔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고 불안하면 이렇게 실수하거든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옷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때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소통이 잘 됐어요. 유진이가 그 외에는 딱히 밉보인 게 없었는지 새엄마가 들어와서 저렇게 소변을 못 가리는 걸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저에게 학부모 교육 교실도 추천해 주시고 따로 상담 날짜를 잡아서 아이에 대해 알아야 할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죠. 하여간 전 이렇게 아이와의 관계를 잡아가는 것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시댁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구실을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날 정말 황당하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불호령을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찌나 황당하던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의 전처 생각을 하고 말았다니까요. 이런 대접을 받았었기에 이혼을 하고 나갔던 것일까? 아니, 쫓겨났던 걸까 싶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예, 너는 네 형님이 한 말은 어디로 듣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새며느리 들이면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알아? 그런데 새로 결혼을 해서 들어와 놓고 이 집에 제대로 맞추기도 싫어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야, 어? 어머니는 그전에 저한테 조곤조곤 다 맞춰주실 듯 말하던 어투는 잊어버리셨던지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로 변해서는 엄청 짜증스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왜요?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들은 내용이 없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는 된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뿐이어서 저도 어이가 없던 차에 대뜸 시누이인 형님 얘기를 꺼내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스무고개 맞추기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힌트를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맞춰야 하나요? 우리 큰 손주가 학교 졸업했잖아. 졸업식을 했으면 당연히 쫓아가서 챙기고 네 형님도 힘들겠다 고생했다 하면서 짜장면이라도 샀어야지. 어? 네 형님이 아주 서러워 죽겠다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챙겨준다면서 울고 난리도 아니었다. 대체 애가 왜 그렇게 센스가 없냐 너는 어? 와, 진짜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히고 어딜 더 막아야 될지 모를 지경이더라고요. 시댁 큰 조카는 중학생이었는데 어렴풋이 애가 졸업한다는 사실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제가 반드시 쫓아가서 축하를 하고 시누이를 챙겼어야 했을 업무가 되어버린 건가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걸 갖고 열이 받고 속상해하는 것도 아주 웃기는 차에 기분이 나쁘면 저한테 얘기를 할 것이지 지 엄마한테 일러 바치냐는 말이에요. 대뜸 너무나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정말 말도 안 나오고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호소했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서 화내시면 당신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 더 길게 얘기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정말 놀랍게도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 제 편이 되어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본인 하나만 믿고 결혼해서 아이며 시댁이며 다 챙겨보겠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외려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야 되지? 설마 영선이 넘어져 우리 어머니나 누나와 문제 일으키는 건 아니지? 난 정말 그런 생활이 지긋지긋했어. 왜 잘 지내주지를 못하는 거야? 처음엔 저도 순진했던지 이런 말을 하며 속상해하는 남편에게 심지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다 제 잘못인 줄 알았고 제가 잘 맞추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을 지나서 돌아볼수록 그게 아니잖아요. 몇 번을 맞춰주고 잘못한 것처럼 굴었더니 신우이는 이상하게 기세등등하게 날아다니면서 저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우리 집안은 원래 식구가 많고 늘 자주 보면서 살아왔던 집이야. 이제라도 올케가 잘 알아먹고 우리 집에 맞추려고 하니까 다행이네. 말귀가 이제서 통한 것 같아. 그리고 있지, 올케 예전에 수학 과외 같은 걸 했었다며? 잘 됐다. 우리 둘째 이번에 과외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애가 갈수록 점수가 나빠져서 우리 신랑이랑 둘이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 신우이는 이렇게 저를 사사건건 자기 짐 일에 껴 넣어서는 하나하나 다 부려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 둘째 딸 과외를 부탁해 놓고는 정말 너무 멋대로인 거예요. 하루는 제가 참다 못해 말을 했는데 받아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형님, 민정이가 너무 늦게 와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수학 공부가 너무 싫다면서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수업 내내 하고 있어요. 아예 책도 펴지 않는 애를 데리고 공부 이어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 유진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소외되어야만 해요. 형님이 유진이 데려가서 봐주시던지 아니면 민정이랑 얘기 잘 해보세요. 저도 더 이상은 하기 힘들어요. 저의 이런 말이 기분 나빴는지 100원 한 푼 주지도 않고 무료로 자기 딸 과외를 시켜 먹으려던 신우이는 따박따박 따져대는 거예요. 아니야, 민정이는 나한테 과외 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옳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고지 들으면 어떡해? 애를 달래가면서 잘 공부시켜 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유진이를 뭐 어떻게 하라고? 나도 할 일 바쁜데 그거 다 생각하면서 내가 맡아가며 시킬 거였으면 왜 올케한테 보냈겠어? 까짓거 수학학원 보냈겠지. 그리고 그냥 옆에 잘 데리고 있으면서 그림이라도 그리게 하던지. 옆에 그냥 앉혀놔. 뭘 나한테씩이나 보내. 그리고 올케가 자신 있다고 해서 나도 학원 안 보내고 맡긴 건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신우는 저를 마구 세뇌시키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다 맞다는 투로 이때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쭉 지켜보니까 말이야. 옳게도 꽤 만만치 않은 성격이야. 그런 말 주변에서 들은 적 없어? 아마 주변 사람들은 눈치 보이니까 그런 말 하기 힘들겠지. 그런데 있잖아.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이렇게 결혼해서 시댁이 있는 며느리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안 돼. 윗사람들 분위기도 살피고 본인 하나 희생해서 될 일이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뭐냐고. 옳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그대로 윗사람한테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결론은 이렇게 저는 본전도 못 찾은 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냥 상황은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신우이는 이때부터 저를 완전히 숨도 못 쉬게 하려는 듯 사사건건 자기 스케줄을 들이밀어 가면서 애들을 맡겼고요. 급기야 저는 몇 년을 당하다가 결혼 5년 차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했고 남편은 몹시 놀란 눈치였으며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두려울 게 없더군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제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나 당신 누나 때문이라도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했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누나랑 같이 못 맞춰주고 살아가는 게 불만이라면 불만으로 갖고 평생 살아. 왜냐하면 나는 그걸 맞춰가며 살 생각이 없거든. 싫으면 이혼하자. 오죽 쌓인 게 많았으면 웬만해서 헤어지잔 말도 용기 있게 못하는 제 성격이 이혼하자는 말을 쑥 꺼냈던 걸까요? 남편은 이때 기가 막히단 투로 세게 받아치긴 했지만 며칠 지나 결국 그 말은 시댁에 들어갔는지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됐죠. 심지어 가증스러운 신우이는 이 이야기를 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지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소란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왔어. 케이크랑 먹을 거 다 사왔어. 이거 먹어. 유진아. 그래, 그래. 고모 왔어. 잘 있었지? 아유, 우리 조카. 고모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밖에서 꿍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은연중에 절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인사라도 할 줄 알았을 거고 그랬으면 아마 앉혀놓고 지가 뭐라도 된 듯이 어른 하는 소리랍시고 우리 둘을 어찌어찌 달래서 살게 해볼 얘기 따위를 늘어놨었겠죠. 올케는 어디 갔어? 안방에 있다고?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따위 말이 들려오는데도 저는 그냥 침대에 몸을 파묻고 자버렸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기껏 왔다가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지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갔죠. 저와 남편 사이에 2달이라는 냉전이 흘렀고 참다 못한 남편이 이야기 좀 하자고 절 불렀습니다. 이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고? 어, 나는 당신이 이대로 아무런 중재도 안 하겠다면 당신하고 살 이유가 없거든. 말 나온 김에 오늘 결정하자. 이혼할래 말래? 생각보다 제가 세게 나간 편이었던지 남편은 진정 좀 하자면서 저를 달래더니 결국 본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 자기가 맞추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기울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남편은 이후로 뭘 하던 간에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어렴풋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스물스물 다시 연락을 하면서 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가는 2번 장가간 아들이 또 호래비가 되돌아올 게 뻔했으니 조심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이때 신우는 여전히 가식적이고 가증스럽게도 말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사람을 얼싸안고 휘감아가면서 착한 척을 하더군요. 선물 같은 것들을 잔뜩 보내면서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여동생 같은 우리 올케. 2사람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된 걸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영원히 행복한 새 가족 만들어 가길 바래. 이번에 내가 사온 만난 케이크랑 선물이야. 행복한 한 해 되길.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놓고 집 앞에다가 케이크에 꽃에 웬 선물 꾸러미를 두고 갔더군요. 저는 그간 당한 것에 너무너무 질려 있어서 좀처럼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단은 참고 그냥 지내려고 했는데 사람은 참 안 변하나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던지 신우이는 또 원래 그 심술궂은 얼굴을 실룩거려가면서 비아냥대는 거예요. 잘해주는 척, 칭찬해주는 척 하면서 실수한 양 저에게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올케는 정말 이런 걸 잘한다니까. 우리 정민이도 그러니까 재혼 잘했단 소리를 듣지. 아, 근데 몸매가 좀 아쉽긴 하지 뭐. 아유, 그래도 다른 거 다 잘하니까. 새엄마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이렇게 애 걷어들이고 잘 키우는 엄마가 어딨냐고. 애 낳아서 키우는 나보다 잘하는데 말이야. 우리 올케는 정말 마더 테레사처럼 훌륭한 사람이야. 저는 신우이가 매번 이따위로 치고 빠져가며 사랑 감박하면서 골려대는 모양새에 아주 학을 뗀 상태였죠. 그런데 한동안 몸 움츠리고 안 하는 것 같더니 개똥 같은 버릇 누구 못 준다고 그대로 달고 다니다가 티가 나는 거예요. 말로는 무슨 여동생 같은 올케네 머네 입발린 말을 해대더니 중요한 때에 본색이 저렇게 쓱쓱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도 조금씩 저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봐주니까 정말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황을 더 미루지 않고 이제 이쯤에서 정말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혼이다 보니 이혼이란 게 너무 무서워서 몇 년을 참았는데 참 아이러니하고 웃기게도 남편의 전처 역시 저와 비슷한 기간을 참다가 이혼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시댁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허수아비 마냥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힌 내용을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을 고집했는데 이상한 답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인 거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타이밍에 말하게 돼서 나도 난감한데 사실 알게 된 거 지난달이야.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삭히고 있었어. 뭐야,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무심하게 물어서 듣게 된 답은 대체 제 인생이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슬쩍 노래지는 답변이었습니다. 나 폐암이야. 스스로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늦게 말한 거고. 듣고 나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남편 탓이라기보단 그냥 세상에 묻고 싶었어요. 난생 처음 해본 결혼 생활, 많은 걸 맞춰가면서 해보겠다고 힘썼더니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그만 끝내려 했더니 덜컥 제 발목을 잡은 건 남편의 암 말기 소식이었던 거죠. 저도 참 진짜 말 맞다나 신우이가 비과되던 그 말 그 자체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폐암이건 뭐건 알게 뭔가 이제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어쨌건 저는 그날 상황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도 그 사실을 뒤늦게 듣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암은 진행이 되어 버렸고 시댁과 저는 만나면 그냥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만 건조하게 읊어댈 뿐 그 이상의 대화나 감정 싸움 같은 걸 할 상황이 못 됐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 정말 허무하게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건만 그렇게 돌연히 남편은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자기 딸을 홀로 두고 말이에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정리하기도 전에 정말 물밀듯이 저를 향해서 날아들은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당부 등 머리 아픈 상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옳게, 유진이 키워줄 거지? 우리 지금 못 키워. 아니, 난 안 돼. 나 지금 우리 애들 입시 정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보낼 거야? 엄마 지금 애 못 키운다고. 옳게, 옳게가 키워야지. 그치? 그러자 어머니도 옆에서 넋이 나가서는 아주 새된 소리를 막 질러대더군요. 그래. 그만큼. 아니, 벌써 몇 년이냐. 한 5, 6년 됐잖아. 어? 그럼 유진이 낳아놓은 치내미보다 더 오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엄마지, 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아비가 먼저 갔다가 딸 놔두고 도망가는 애미가 어딨어, 응? 네가 키워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어떻게든 자기들 손녀이자 조카를 들이밀어가면서 키우라고 하는데 정말 싹 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 정신들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요구들을 당당히 하나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아닐까 싶어요. 시누이랑 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하는 건 기분이 나쁘고 우라가 치밀어서 홧김에라도 더더욱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제 실상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제 나이는 30대를 훌쩍 넘어서 버렸고 재혼한 남편이 저렇게 일찍 가버렸다면 얼마든지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건지 당시에 그럴 만한 자신감이나 비슷한 것도 없긴 했었어요. 아무튼 적어도 남이 낳아놓은 남의 집 딸을 제가 굳이 데려다가 끼고 키우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헌데 말이에요. 이 아이 유진이가 제 눈에는 너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한 생명으로 보이더군요. 얘는 5살 때 제가 자기의 엄마가 되었을 때에도 제 오춤을 꼭 잡고 놓지 않던 애였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그 꼬맹이가 한참 걸렸고 나름 아기가 조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엄마랑 생이별 당한 게 상처였는지 몰라도 저를 원하는 듯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낯을 가렸던 애예요.
그런데 좀 키워놓을 만큼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무 애매하게 저나 얘나 서로에게 정이 들어버린 겁니다. 초등학교 올라갈 때 같이 있고 학용품을 챙겨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사이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엄마 소리를 했다 안 했다 했었거든요. 저는 그저 타이밍을 말없이 기다려주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제 아빠가 저렇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된 데다가 자기를 두고 어른들끼리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어린 꼬맹이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저를 붙잡고 말이에요. 어, 아니, 저, 엄마, 엄마, 나 두고 갈 거예요? 나 고모나 할머니한테 보낼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또 없는 거예요? 또 엄마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제 옆에서 쑥쑥 커가는 게 보였던 그 꼬맹이가 이제 조금 커져가지고는 키가 제 어깨만해 져서 제 오춤을 잡고선 그렇게 애답지 않게 통곡에 오열을 해대는데 도저히 이 애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무렵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터라 상담도 해주고 둘이 얘기도 해보던 차에 집에 너무 큰일이 생겨버리니 정신이 없었어요. 충분히 불안했을 애인데 거기다가 아빠도 돌아가셨고 자기 거처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 이 아이가 먼저가 있어서 이런 큰 짐을 져야 하나 싶은 거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공감하며 안쓰러워하게 된 이유는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삼촌 댁에 맡겨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라온 제 자신을 비관하며 그리고 저를 그렇게 만든 어른들을 미워하며 자라왔는데 말이에요. 유진이를 보니 마치 어린 날 제 자신을 제 손으로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가정이 번듯하게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환경 안에 딱히 무리 없이 살아오신 분들은 저의 이런 감정을 공감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결핍을 가진 사람을 잘 알아보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정말 바보 천치 중에 천치라고 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죠. 콧물이 풍선이 되도록 울어대며 온 얼굴이 다 헐어진 유진이를 안고 몇 번이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수백 번을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 날 제 자신에게 말을 하듯 어린 영선이를 쓰다듬듯 유진이를 안고 저도 울며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 어디 안 가. 엄마랑 살자. 엄마는 계속 엄마야. 네 옆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유진이는 친엄마가 자기를 두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자기 아빠로부터 고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아이였어요. 그걸 알던 무렵에 새엄마인 제가 들어왔고 수년간 서로 노력해서 겨우 곁을 내주려던 차에 또다시 갈림길에 섰던 것이죠. 더 긴 말 않고 그 뒤로 우리는 새로 집을 얻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주 작고 비좁고 열악한 환경의 빌라로 들어가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도 유진이의 고모이자 할머니란 작자들은 보증금 얼마 대주고 입을 싹 씻어버리더군요. 자기 아들이 살던 집을 냉큼 팔아버리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저 같은 아이가 또 어디선가 시멘트 바닥에 핀 잡초처럼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누구로부터 얻은 은혜도 없는 주제에 감히 제 주제에 남의 집 딸을 그대로 안고 키워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엄마 사랑을 입고 자란 애들도 고개를 저어가며 포기하는 일을 엄마도 없이 자란 주제에 겁도 없이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윈지라
이런 성질이 어디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는 성격을 누군가에게 물려받긴 했나 봐요. 유진이와 살면서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가는 인생도 아니었거든요. 집주인 아줌마랑도 엎치락 뒤치락 싸웠고 새로 얻은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자세하게 신상을 오픈했더니 근무하는 몇 년간을 뒷담화를 들어가면서 아줌마들 사이에서 기싸움을 했고 하여간 듣지 않아도 될 별 쓸데없는 욕을 다 먹었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시댁에서는 제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몇 번 연락을 하더니 그 뒤로 정말 아예 자기들이 죽은 사람이냐 인연을 싹 끊어내지 뭐예요. 어떻게 자기 손녀이자 조카를 남한테 맡겨놓고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애시당초 전처가 낳아놓은 딸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자기 아들 핏줄 아니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또 유진이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야 했지만 이 조숙하고 상처 많은 아이는 대충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중학생쯤 되니 자기가 할 구실 다 하고 웬만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다 알아서 하더군요. 저기 엄마, 그런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나 고모도 살기 바쁘겠지. 난 괜찮아. 어차피 같이 만나면 엄마가 불편하잖아. 엄마, 우리 할머니랑 고모 때문에 힘들었잖아. 나 때문에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애가 외려 저를 배려할 정도니 애가 어쩜 이렇게 어른 같은지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저도 유진이처럼 저렇게 성숙하고 예쁘진 않지만 나름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던 터라 어른들 마음에 드는 말들만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전 유진이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고 참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런 부분만 제발 애다웠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이미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 자기가 알아서 밥을 해먹을 줄 알고 제가 직장에서 들어올 무렵이면 이제 막 애티가 벗어난 그 손으로 스스로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계란말이에 오뎅국을 끓여놓던 아이예요. 어머나 유진아 이게 뭐야? 밥 차린 거야? 엄마가 아침에 해두고 간 건 다 먹었어? 응, 내가 계란국 다 먹었어. 저번에 엄마가 오뎅국 끓이는 거 봐서 나도 흉내내 봤어. 약간 라면 스프 맛 나는 것 같아. 그래도 먹어봐, 엄마. 열심히 만들었어, 내가. 이런 유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울컥한 기분이 들었죠. 어떻게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확실히 저 혼자만으로도 벅찬 인생살이를 하나 더 데리고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여도 적었고 한때 밤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몹쓸 꼴을 당하며 울며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면 저보다 더 세상살이에 서툰 애가 어깨에 한껏 힘을 주고서는 저를 위로하겠답시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핏줄 하나도 이어지지 않은 우연하게 이어진 인연인데 말이에요. 제가 올 때까지 따끈한 밥을 해두고 저 조그맣고 지저분한 식탁을 고사리 손으로 닦아두곤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순간들이 저와 유진이 안에 모이면서 법적으로나 뭐로나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일지 모르겠지만 내면으론 진정한 부모 자식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서로 끈끈하게 확인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니 아마 유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철야를 하고 코피를 흘려가며 일하던 무렵 유진이는 혼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데우던 중 그만 한쪽 팔에 미끄러져서 크게 손을 대고 말았어요. 저에게 울며 전화를 해왔고 택시를 타고 냅다 들어와서 유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던 그날
제발 손이 잘못되지 않기를 제가 아는 모든 신에게 다 기도했던 그날 밤이 떠올라요. 유진아,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아우, 어떡해. 어, 엄마, 잠깐만 참아볼게. 그만 울어. 제가 너무 우는 바람에 다친 쪽이 저라고 간호사가 착각할 정도로 난리였던 그날, 정말 가슴 깊이 이 아이를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실감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게 그냥저냥 된 일이 아니구나.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고 필연적인 상황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눈발 마냥 흩날리더라고요. 제가 재혼을 하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던 것은 한편으론 아이까지 떠맡게 되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치 내 업보와도 같았던 불행한 유년기에 대해 뭔가를 다시 덧입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유진이와 지내면서 나는 홀로 있었던 그 유년기 시절을 이 아이가 겪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 시절 내 옆에 있어준다는 느낌으로 유진이의 아침밥을 차리고 저녁밥을 준비하고 교복을 다리고 학생용품을 사주고 문제가 있으면 들어주고 용돈이 필요하다면 주고 상담하고 싶다면 해주고 영화를 보자면 같이 보러 갔죠. 내가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제 품을 주는 사이 어릴 적 상처들이 거짓말처럼 옅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동안 다시 눈을 흐리게 뜨면서 어렴풋이 기억해낼 정도였으니까요. 그 전에는 늘 저를 어둡게 가로막고 있던 거미줄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둘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젠 작년이 되어버린 해의 일인데요. 어느덧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나서 20년 남짓이 되었더군요. 유진이의 나이는 20살을 훌쩍 넘겨 중반이 되었고요. 저도 나름의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둘 사이에 나름 무거운 숙제처럼 여겨졌던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마치 이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어쩌면 더 빠르게 연락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코로나가 약간은 악화되고 있는 사이 그 사람도 용기를 내었던 것 같아요. 그 존재는 바로 유진이의 생모이자 제 남편의 전처였던 그 사람, 이현주 씨였어요. 어떻게 연락이 되었냐면 사실 유진이도 궁금하다고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뭔가 노력을 했던 적은 없었어요. 순전히 친목 쪽에서 유진이를 찾아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 둘이 다시금 만나게 된 자세한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게 됐고 참 머쓱하고 민망스럽게도 유진이는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 저를 데려갔어요. 엄마, 같이 가자. 응? 저기 그분이 엄마를 만나보고 싶대.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엄마도 같이 가자. 어? 이렇게 설득하는 통에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우리 셋은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날 저는 어찌나 마음 진정이 안 되던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떨려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볼 용기가 나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그 누구보다 궁금했던 존재이기도 했죠. 그렇게 귀 아프게 들어왔던 남편의 전처이자 이제 얘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저에게 귀한 유진이를 낳아준 생모니까요. 실제로 마주하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진이와 얼굴 상반부가 똑같더군요. 쌍꺼풀 진 큰 눈에 오똑한 콧대까지 똑같았고 그 아래 얄쌍한 코나 두터운 입술은 남편을 닮았나 싶을 정도로
단번에 이목구비의 유전이 구별됐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 역시 나처럼 녹록지 않았겠다 싶더군요. 보나마나 제 또래일 테고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고 자식을 못 봤잖아요. 어렵사리 입을 떼는 모습을 멍청이 보고 있다가 거기서 흘러나온 말에 대뜸 놀라서 얼굴을 쳐다보게 됐죠. 네? 아, 이게 뭔데 이걸 왜 절 주시는 거예요? 제 말에 그쪽도 놀랐는지 잠깐 흠칫했다가 제가 거절할까 싶었는지 아예 저랑 눈을 맞추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글쎄요. 근데 이게 도리이지 않을까요? 20여 년을 제 아이를, 유진이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며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은 우리를 사이에 두고 놓여있던 연두색 봉투 때문이었어요. 설마 여기 돈이나 그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아, 참, 됐어요. 아,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도 아니고요.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무거워졌길래 뭐 어떻게 농담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툭 던진 말이 뭔가 더 무리한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됐어요. 저는 10억 아니면 안 받을래요. 그 아래면 그냥 가져가세요. 웃자고 한 말인데 어째 뭔가 더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울상을 지으시길래 농담이 안 통하는 진지한 분이구나 싶어서 또 재빨리 수습을 했지 뭐예요. 아무튼 그렇게 실랑이를 있는 대로 버렸지만 끝끝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리고 희한한 말을 남기곤 먼저 일어나 버렸어요. 힘든 때, 많이 힘드신 때 읽어보세요, 그럼.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가버린 유진이의 친모는 그 뒤로 저와 마주할 일은 없었어요. 저도 몇 번 묻지 못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지나가듯 유진이에게 물었는데요. 놀라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만 뛰어가서 서랍 속 그 봉투를 열어보게 됐죠. 엄마 자주 만나냐고요? 아니요. 많이 아프대요. 참 희한해요. 암튼, 저기, 엄마, 많이 아프대요. 말기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는 게 유진이 제 아빠도 그러니까 저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도 암이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아프다니 말기라니 이런 게 뭔 얘기인가 싶어 일단 그 봉투부터 열어봤죠. 저를 특정해서 남긴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웬 명함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더군요. 거기 적혀있던 내용은 다시 되새기기도 목이 아파올 정도로 먹먹한 내용이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에게 고맙다고 고생 많았겠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결혼 생활을 궁금해했던 내용도 어느 정도 적혀 있더군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이자 시집살이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의 결혼 생활은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제가 자기를 놔두고 버리고 간 줄 알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저는 유진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저희 집은 상당히 가난하고 형편이 나빴죠. 아기를 데려가다가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하도록 저에게 명령했어요. 유진이를 놓고 문을 닫고 나오던 날
생사를 찢기는 듯한 아픔이 일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던지 100번은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을 하게 되는 상황이더군요. 저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지만 애 낳는 게 그렇게 죽을 고통이라는데 그렇게 낳아놓은 자기 자식을 놓고 나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도 안 되었어요. 역시나 거의 미칠 뻔했다더군요. 길 가는 아이만 봐도 죽고 싶을 만큼의 슬픔이 밀려오더군요. 내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던지라 스트레스가 너무 깊고 심해서인지 그 뒤로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었고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명주를 유지하고자 일하며 살아왔지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이 병을 얻었네요. 사실 조금 후회가 됩니다. 나를 이렇게 죽도록 괴롭게 한 이들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암 걸렸다고 따질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뭘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싹 잊고 유진이를 언젠가 만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솔직히 정말 그런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조차도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슬프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그 말미에는 저에게 본인의 일말에 재산을 드리겠다는 글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진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죠. 그동안 우리 유진이를 키워주신 분이니 앞날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뭣도 없고 제 인생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관련된 변호사 명함이며 필요한 내용의 서류까지 편지 봉투 안에 같이 접어서 끼워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유진이와도 의논을 했지만 유진이는 그저 그 뜻을 받아들이길 바라더군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래도 돼. 그렇게 해주라. 응? 결국 이렇게 어영부영 친모의 뜻을 받아들여 재산의 일부를 우리가 받게 됐죠. 제가 농담처럼 했던 10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 유진이가 그간 여유 없이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여지껏 익숙치 않은 아주 낯선 금액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냉큼 제가 다 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신뢰하고 의지해준 마음을 떠올려 보자니 자기 딸을 맡아서 키워줬으니 딸의 나중도 책임져 주었으면 하고 바랬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며 이 돈을 받아서 나누고 사용할 출처를 정하고 하느라 몇 달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둘이 살던 그 좁고 눅진 빌라를 나와 아주 작은 아파트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없는 집 딸로 시집가서 겪었던 아픔을 저나 유진이 친엄마와 똑같이 겪었기에 그쪽이나 저에게 소중한 딸인 유진이는 이런 대물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죠. 엄마, 왜 그것까지 생각해? 나 결혼 안 할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엄마한테 준 거잖아. 아니, 아니, 그것도 싫으면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럼 된 거잖아. 뭘 따로 예금을 들어. 정 고집스럽게 유진이 이름으로 예금을 들었어요. 정 결혼하기 싫다면 그냥 네 꿈을 이루는 대로 쓰라고 들어주었는데 유진이는 그걸 또 며칠을 졸라서 깨게 만들더군요. 그럼 그 반만 가져갈게. 그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자. 요즘 실버타운 보니까 가격 살벌하던데? 나 나이 들면 엄마 못 모셔. 안 모실 거야. 실버타운 보낼 거라고. 근데 그 돈으론 택도 없다니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그냥 받아둬.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대는 통에
둘이 살 집을 그전보다 조금 평수를 늘리는 데 쓰고 나머지는 둘이 반씩 나눠서 각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들어두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오고 정리가 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유진이 친모도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주었다면 딸과의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유진이 입장에선 자기 아빠도 암을 알게 된 이래 너무 빠르게 떠나버렸고 친모 역시 존재를 알고 난 뒤 제대로 체감할 새도 없이 자기 곁을 떠난지라 부모의 무게를 온전히 못 누리는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있어서 괜찮다는 유진이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건강 잘 챙기면서 얘가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날까지 잘 지내면서 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두서없는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히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